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박선옥은 아들의 졸업사진을 활활 타는 아궁이에 던지며 선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날은 귀한 사돈댁이 방문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김장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재벌 사돈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발로 걷어차이는 끔찍한 수모를 당했죠. 성공에 눈이 멀었던 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휘두른 그 발길질이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갈 방아쇠가 될 줄은. 이제부터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한 어머니의 가장 차갑고 위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을 햇살이 마당 구석구석을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잘 마른 흙냄새가 피어오르는 참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가을볕 한번 참 좋다. 올해도 김치가 맛있게 되겠어.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박선옥의 시골집 마당에는 구수한 된장과 짭짤한 간장이 익어가는 깊은 냄새가 가득했죠. 박선옥이 다듬은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려던 그때 그녀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옥이 배추를 옆으로 밀어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일이. 수화기 너머로 언제 들어도 반가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쩐 일이야? 요새 통 전화 한 통 없더니만. 선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전화 한 통에 고된 일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게 어머니, 조금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준일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혹시 어디 아프니? 별일이 있는 건 아니고. 선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름이 아니라 장인어른께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드셔보시더니 김치 담그는 과정을 꼭 한번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어머 세상에, 사돈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선옥의 얼굴이 다시 환한 한박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쳐온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순간이었죠. 네, 그래서 조만간 김장하실 때 지혜랑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뵐게요. 준일의 목소리가 어째서인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럼 좋지. 아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사돈 어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신다니 영광이지. 선옥은 제일 좋은 재료들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어머니,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일이 마냥 좋지는 않네요. 준일이 다급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걱정? 사돈어른 오시는 게 왜 좋은 일이 아니야? 선옥의 환했던 표정이 순간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께서 이 집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해서요. 준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난처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뭐가 어때서? 우리 집이 뭐 어쨌다고? 박선옥은 여전히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저희 낡은 시골집 보여드리기가 좀 창피해서요. 준일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낡은 시골집이라는 단어에 선옥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시골집? 너의 아버지가 지어준 집이야. 준일이 네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이 창피하니? 어머니, 제발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장인어른 댁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오지 말아라. 박선옥이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거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김장날 봬요. 준일은 장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선옥의 심기를 더 건드려 약속이 깨질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내려놓은 선옥은 아들의 창피하다는 말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김장날이 밝았습니다. 시골길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진평 회장 부부와 아들 준일, 그리고 며느리 최지혜가 차례로 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 사부인. 박선옥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부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평 회장과 그의 아내 장선주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멀고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지요. 선옥 또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지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이지 않게 코를 살짝 찡그리며 주위를 휙 둘러보았습니다. 아유 귀찮아. 여기까지 뭐 볼 거 있다고. 지혜가 남편의 팔을 잡고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일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의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자, 다들 이리 오세요. 마당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박선옥이 손짓하며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김장에 필요한 온갖 재료들이 마치 잔치를 준비한 것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군요. 이렇게 많은 항아리는 처음 봅니다. 장관이네요. 마당에 가득한 장독대를 본 최진평 회장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항아리의 빛깔, 숨구멍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리한 눈빛이었죠. 30년도 넘게 하나씩 늘려온 것들입니다. 이 항아리 하나하나가 제 자식이고 제 지나온 세월이죠. 박선옥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정담원에서 곧 프리미엄 전통식품 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몇십 년을 찾아 헤맨 진짜배기 손맛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사부인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최 회장이 박선옥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제 지난 세월을 귀하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선옥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정성과 세월이 단순히 가족의 밥상을 넘어 더 큰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지혜가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새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더니 앉으려는 플라스틱 의자를 보란 듯이 꼼꼼하게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더러워 죽겠네. 그 순간 최진평이 딸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아빠, 그게 아니라 그냥 혹시 먼지라도 있을까 봐서요. 지혜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변명했습니다. 그 순간 박선옥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괜찮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흙먼지니 젊은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으로 잠시 싸늘해졌던 마당의 공기는 최진평 회장의 질문으로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부인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부인의 김치를 맛보았을 때 단순히 맵고 짠맛이 아니라 아주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맛의 핵심은 역시 저 항아리에서 수십 년을 익은 장맛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법이 있으신 겁니까? 그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예리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를 넘어
맛의 원리를 파고들려는 전문가의 시선이었죠. 박선옥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사돈어른 말씀대로 저 항아리에서 익은 세월의 맛도 중요하고 제가 직접 담그는 젓갈 맛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과 햇볕, 그리고 바람입니다. 좋은 재료에 자연의 시간을 더하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최 회장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과 자연이라 역시 그렇군요. 저희 정담원의 목표는 바로 그 자연의 시간을 표준화하여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부인의 정성까지 공장에서 똑같이 담아낼 순 없겠지만 이 위대한 맛의 핵심 원리라도 저희 기술로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들 준일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말실수를 해 장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한 거죠. 반면 며느리 최지혜는 따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두 사람의 대화는 그저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결국 그녀는 이 고리타분한 대화를 끊어버리기로 작정한 듯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참 별나세요. 이런 원시적인 방식에서 대체 뭘 회사에 적용하시겠다는 건지. 지혜가 교양 있는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그 안의 가시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박선옥을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김치 맛이 좀 독특하긴 한데요. 이걸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저희 정담원의 최신 설비와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루에도 수만 포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님 방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시간 낭비, 인력 낭비예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진평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혜야,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 그가 딸의 버릇없는 행동에 언성을 높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선옥이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막아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돈어른. 젊어서 또 살아온 세상이 달라서 그럴 수 있지요. 박선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며느리가 아닌 최 회장을 향해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어른께서는 아실 겁니다. 정담원 같은 큰 기업의 뿌리 또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정성이라는 것을요. 음식의 기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법입니다. 돈으로 맛은 흉내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최 회장의 얼굴은 그녀가 가진 단단한 기계와 깊은 철학의 진심으로 감탄하며 나지막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일의 눈에는 그 모든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부끄럽고 초라한 어머니가 감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르치려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쥔 손에는 축축하게 땀이 흥건했고 심장이 발작을 일으킨 듯 거칠게 뛰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윙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고 눈앞의 풍경이 점점 좁아지며 아득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앉은 아내 지혜가 그의 팔을 쿡 찌르며 속삭이는 소리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오빠 뭐해? 저러다 아빠 화내시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좀 말려봐, 빨리. 이 모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끝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침 최 회장 부부가 마당 뒤편의 다른 장독들을 구경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박선옥과 준일, 그리고 지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준일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감히 제 장인어른을 가르치려 드세요. 분수를 아셔야죠. 온 동네 망신이에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폭발하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가 들고 있던 김치 그릇을 향해 발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일의 발길은 김치 그릇이 아닌 어머니의 몸을 그대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선옥의 손에 있던 그릇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고 새빨간 김치 양념이 박선옥의 얼굴과 옷 그리고 경악하며 뒷걸음치던 지혜의 새하얀 구두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오빠, 미쳤어? 내 구두. 지혜의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넘어진 시어머니가 아니라 더러워진 자신의 구두만 보였죠. 그제야 최 회장 부부가 달려왔고 마당의 끔찍한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준일은 자신이 저지른 짓에 잠시 넋이 나간 듯 서 있었습니다. 넘어진 박선옥은 피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아들이었던 존재를 차갑고 낯선 눈으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박선옥의 서늘한 선언에 마당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최진평이 급하게 박선옥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진평 회장은 굳어버린 준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고급 승용차가 흙먼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텅 빈 마당에는 처참하게 짓밟힌 김치 조각과 부서진 어미의 마음만이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제야 박선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휘두른 발길에 채인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자신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충격이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선옥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마당을 비출 때까지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때로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앗아가는 법이죠. 어둠이 짙게 내리고서야 박선옥은 흙먼지를 털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빗자루를 가져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배추 조각을 하나하나 쓸어 담으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 지긋지긋한 모정, 이제 정말 끝내는 거야. 그날 밤 선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선옥은 읍내로 향하는 첫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허름한 상가 2층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왔습니다. 박선옥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아직 정정해 보이시는데 혹시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몸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걸 써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박선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묻지 않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이준일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재산은 우리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박선옥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과 큰일이 있으셨나 봅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생각은 어젯밤에 실컷 했습니다. 마음 정하고 온 것이니 이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1시간 뒤 공증까지 마친 유 원장이 그녀의 손에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선옥은 곧장 준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장가가기 전 남기고 간 옷가지와 책상 위의 졸업사진, 벽에 걸린 상장. 박선옥은 그것들을 모두 꺼내 큰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아들의 흔적들이었지만 이제는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죠.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온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씩 불 속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선옥이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옆집 방앗간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좀 태우고 있어요. 묵은 재는 날려보내야 새 기운이 오지요. 박선옥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마 저거 준일이 물건 아니에요?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왜? 맞아요. 이제 필요 없게 됐거든요. 아들의 졸업사진이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박선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이준일은 없어. 이준일 엄마 박선옥은 오늘 죽었어. 그냥 박선옥으로만 살 거야. 수십 년간 잡동사니만 쌓아두었던 집 옆에 낡은 창고. 그녀는 결심한 듯 그곳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선옥이 아들과의 인연을 재로 만들며 새로운 결심을 다지던 바로 그 시각, 최진평 회장의 대저택 서재에서는 다른 종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없었던 최진평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죠. 둘 다 거기 앉아라. 그의 눈빛은 자식들을 향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준일과 지혜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최지혜, 너부터 말해봐라. 뭐라고 변명이라도 할 말이 있나? 최진평이 먼저 딸을 매섭게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그게... 지혜가 말을 시작하려다 아버지의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원시적이라고?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그 어르신의 평생이 담긴 정성을 앞에 두고 네가 할 말이야. 최진평의 목소리가 서재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 넌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최진평이 책상을 쿵소리나게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분은 내가 평생을 걸쳐 찾던 진짜 장인이야. 돈과 효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음식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분이라고. 나는 우리 정담원의 미래를 걸고 그분의 철학을 배우러 간 건데, 그런데 네가 내 오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그의 분노에 찬 외침에 준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미쳤다고? 그걸로 끝인가? 최진평이 이번에는 준일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죠. 자네는 자네를 낳아준 어머니를 발로 찼네. 이 세상에 자기 어미를 발로 차는 짐승이 어디 있나? 그것도 내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준일이 결국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얄팍한 변명이 통할 거라 생각했나? 최진평은 한심하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내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가서 사죄드리게, 뼈저리게 뉘우치고 어머니께 용서받기 전까지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 둘 다. 그 말을 끝으로 최진평은 더는 볼 것도 없다는 듯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거기서 어머니를 왜 발로 차냐고. 그리고 내 명품 구두 어쩔 거야. 지혜의 도끼 서린 말들의 준일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께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용서받아야만 장인어른께 인정을 받게 되는 이 상황 속에 머리만 지끈지끈 아플 뿐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음을 추스른 선옥은 집 옆에 낡은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잡동사니만 쌓여있던 그 공간이 오늘따라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기를 공방으로 만들자.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단순히 장을 파는 것을 넘어 잊혀가는 우리 전통의 가치를 사람들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목수 김 씨가 지나가다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혼자서 뭘 그리 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공방을 하나 만들까 해서요. 장 담그는 법도 가르치고 도시 사람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게 말입니다. 박선옥이 땀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야, 그거 참 좋은 멋진 생각이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김 씨가 소매를 걷어붙이자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방앗간 아주머니는 인부들을 위해 떡과 막걸리를 내왔습니다. 언니, 그날 일은 다 들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방앗간 아주머니가 박선옥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오히려 이제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인걸. 박선옥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창고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유리창과 깨끗한 바닥, 체험용 테이블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죠. 박선옥은 직접 붓을 들어 박선옥 전통 공방이라는 간판을 썼습니다. 간판이 내걸리던 날 그녀는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며 새로운 시작을 자축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마을 전체에 건강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왔죠. 언니, 정말 멋지다. 이제 우리 마을 명물이 되겠네. 방앗간 아주머니가 공방을 둘러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려. 사람들이 과연 여기까지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박선옥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픔의 그늘 대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분주했던 하루를 정리하던 선옥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무심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듣고 싶지 않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선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일이에요. 제발 제 이야기 좀. 나는 아들 둔 적 없습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싸늘하게 끊어진 수화기를 내려놓은 박선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30년 전에 잊을 수 없는 세월이 흑백 영화의 장면처럼 눈앞에 아프게 펼쳐졌습니다. 젊은 박선옥이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죠.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시골집과 어린 아들뿐인 그녀는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준이라,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늘에 있는 아빠가 걱정하지 않게, 엄마가 우리 준이리 잘 키울게. 젊은 선옥이 잠든 아들의 작은 얼굴에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들을 고쳐 안는 그녀의 팔에는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선옥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인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밭으로 나가 해가 뜰 때까지 일을 했고, 낮에는 읍내, 식당과 남의 집을 오가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삭바느질로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죠. 엄마 배고파? 밥 줘. 흙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서 놀던 5살 준일이 엄마의 낡은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팠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박선옥이 고된 얼굴에 유일한 기쁨인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냉장고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뿐이었어요. 그녀는 정성껏 뚝배기에 된장을 풀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귀한 쌀이 부족해서 보리를 더 많이 섞어 밥을 지었습니다. 우와,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작은 입으로 밥을 오물거리던 준일이 밥 2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며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 준일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엄마는 배가 다 부르네. 박선옥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가진 것 없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해맑은 웃음은 그녀가 고된 하루를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준일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준일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도 철수처럼 새 옷 사주면 안 돼? 애들이 내 옷은 누나가 입던 옷 같다고 놀렸어. 우리 준일이는 마음이 비단이라 낡은 옷을 입어도 빛이 나는 거야. 엄마 눈에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박선옥이 아들의 옷깃을 정성스럽게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삭바느질감을 받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맺혔지만 아들의 새 옷을 사줄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중학생이 된 준일이 어느 날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요리사가 될래. 급식실 아주머니가 내가 음식 맛을 기가 막히게 잘 본대.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요리사? 박선옥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응, 요리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대. 내가 요리사 돼서 엄마 맛있는 거 맨날 해줄게. 박선옥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일이 서울의 유명 요리학원 안내 책자를 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배우면 최고의 호텔 요리사가 될 수 있대. 학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박선옥이 받아든 책자에는 연간 학비 3천만 원이라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마련해 볼게. 선옥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꿈이라는데 돈이 문제겠어. 엄마만 믿어. 그날부터 그녀는 잠을 더 줄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겨울 칼바람에도 밭에 나가 냉이를 캤고 그녀의 손은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엄마, 손이 이게 다 뭐야? 어느 날 아들이 그녀의 손을 보고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일하다 보면 다 이러는 거지. 우리 아들 성공하는 거 보려면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박선옥은 애써 손을 등 뒤로 감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그녀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밭의 절반과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소를 팔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 꼭 성공해서 이 은혜 100배, 1000배로 갚을게. 서울로 떠나던 날, 준일은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효도지. 몸 건강하고 이거 먹으면서 엄마 생각해. 선옥은 아들의 가방에 직접 담근 된장과 김치를 챙겨주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으며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키운 유일한 희망이 훗날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절망이 될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난 뒤 박선옥은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키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순수했던 시골 청년의 마음마저 바꿔놓기에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요리 학원을 다니던 준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박선옥이 세상 가장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럼요. 그런데 엄마. 준일의 목소리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씩씩하고 순수한 톤이 아니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미의 직감에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학원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냐?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 우리 준일이가 드디어 실력을 인정받는구나. 선옥은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인턴이라도 정식 셰프복도 최고급으로 맞춰야 하고 개인 칼도 좋은 걸로 준비해야 한대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들 잘 사는 집 자식들이라 어울리려면 옷차림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준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00만 원 정도만요. 1000만 원? 박선옥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녀가 1년을 꼬박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잘 보이면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기회예요. 준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한번 마련해 볼게. 선옥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데 엄마로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적금을 깨고 수십 년간 얼굴을 보고 지낸 동네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돈을 빌렸습니다. 선옥이 언니, 이 큰 돈을 언제 다 갚으려고 그래요? 방앗간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준일이만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라잖아. 선옥은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주변의 걱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붙이고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죠. 그리고 가끔씩 오는 아들의 전화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안부를 묻기보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어머니의 건강은 대화 끝에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들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순수함 대신 탐욕과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선옥은 그 섬뜩한 변화를 느끼면서도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준일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잠시 저러는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서서히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준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던 중 그는 대한민국 최고 식품기업 정담원의 외동딸 최지혜를 만났습니다. 오늘 요리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식사를 마친 지혜가 직접 주방으로 찾아와 준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은은한 향수, 그녀의 모든 것에서 준일이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층의 향기가 났죠. 준일은 첫눈에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고 싶은데요. 자연스러운 지혜의 제안에 준일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 정담원 최지혜예요. 저희 회사 아시죠? 네. 정담원이요? 그 유명한. 네, 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 그 순간 준일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야. 내 인생을 바꿀 동아줄이야. 그렇게 몇 달간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준일은 지혜를 시골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지혜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집에 다 오고. 어서 와요. 선옥은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직접 담근 김치, 구수한 된장찌개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죠. 많이 들어요. 시골 밥상이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지혜는 김치 한 점을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이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예요.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음식 맛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낡은 벽지와 부엌을 훑어보며 속으로 경악하고 있었죠. 지혜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준일이 어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 아버지가 정담원 회장님이야. 그러니까 지혜 앞에서 너무 촌스럽게 행동하지 좀 마. 촌스럽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박선옥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방에서 꺼낸 수입 생수병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이 주신 보리차는 죄송하지만 제가 물을 좀 가려서요. 배탈이 날까 봐요. 박선옥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부잣집 아가씨니 그럴 수 있지. 아들의 앞날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준일은 지혜의 세계에 완전히 동화되어 갔습니다. 오빠, 그 촌스러운 잠바 좀 버려. 오빠, 이제 시골촌에서 살던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이야. 오빠, 이번 명절엔 시골집 내려가지 말자. 너무 피곤하고 가면 불편해. 아내 지혜의 말은 그에게 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자랑스러워하던 마음은 어느새 부끄러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요리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스타 셰프님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요리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어머님의 영향도 있으셨나요? 준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카메라를 향해 가장 그럴듯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영향을 받긴 받았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구시대적이고 낡은 방식보다는 장인어른의 현대적인 경영 철학을 요리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인생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기사는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선옥이 언니, 저기 준일이가 잡지에서 언니를 그렇게 말했다면서? 방앗간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을 흐렸습니다. 박선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날 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잡지 기사를 직접 찾아 읽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사진 밑으로 비수 같은 단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구시대적, 낡은 방식, 극복해야 할 전통. 박선옥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철저히 이용하고 부정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죠. 김장날에 끔찍했던 소동이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선옥은 아들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는 슬픔을 사귀는 방법으로 고된 노동을 택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창고에 묵은 짐들을 하나씩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온몸을 적셨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픈 기억들을 짐과 함께 덜어내는 기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엔진 소리에 고개를 들자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 준일과 잔뜩 굳은 표정의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박선옥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준일이 닫힌 대문 틈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선옥은 아무 대답 없이 그들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애틋한 모정의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준일은 그 싸늘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사람답지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최진평 회장의 호된 꾸지람에 떠밀려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과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보다 장인어른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더 커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지혜가 가식적인 표정으로 한 걸음 나서며 거들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그날은 표현이 너무 서툴렀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노여움 푸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정중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선옥은 그들의 위선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용서는 나한테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 그녀는 대문을 사이에 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부로 너를 낳은 것을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거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일이 대문에 매달리며 절규하듯 애원했습니다. 기회? 박선옥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역이었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내 눈에 다시 띄는 날이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것이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 준일은 핸들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지혜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죠. 울긴 왜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차라리 잘 됐지. 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쨌든 용서 못 받으면 장인어른이 날 인정 안 해주실 텐데 어떻게. 준일이 눈물 젖은 얼굴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심하기는 이제 저 총구석에 발 안 들여도 되고 얼마나 좋아. 아빠는 내가 잘 구슬려 볼게. 지긋지긋한 인연 이참에 아주 확실하게 끊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알아들어? 준일은 아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장인어른의 차가운 눈빛만 맴돌았죠. 한편 홀로 남은 선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끈을 제 손으로 끊어낸 뒤에야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고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굳건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밀어낸 뒤 박선옥은 오롯이 공방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내리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흉물 같던 창고는 간데없고 햇살이 환하게 드는 박선옥 전통 공방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간은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박선옥은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았죠.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십 개의 장독을 자식 돌보듯 살피고 손님이 없어도 묵묵히 매주를 쓰고 장을 담갔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과정 자체가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어떡해요? 괜히 돈만 쓴 거 아니에요? 방앗간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박선옥이 장독 뚜껑을 열어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정성이 진짜라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우연히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차를 몰고 왔다가 길을 잃어 잠시 쉬어갈 곳을 찾던 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칼럼니스트로 꼽히는 김영수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물론이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선옥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김영수가 공방 내부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전통장을 담그고 그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전통장이요? 혹시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칼럼니스트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한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선옥은 작은 종지에 윤기가 흐르는 검붉은 액체를 따라 건넸습니다. 10년 묵은 간장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간장을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은 채 입안에 맴도는 깊고 풍부한 향을 음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짠맛이 아니네요. 맛이 정말 깊어요. 이건 세월 그 자체군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내시는 겁니까? 그가 진지하게 묻자 박선옥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재료에 정성껏 시간을 더할 뿐이지요. 김영수는 1시간 넘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기계가 아닌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그녀의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곳에 대한 글을 하나 써도 되겠습니까?
이런 진정성은 더 많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일주일 후 시간이 빚어낸 보물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칼럼이 유명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전통을 고집해온 박선옥 장인을 만났다. 그녀의 10년 묵은 간장은 맛이 아닌 예술이었다. 효율과 속도만을 외치는 시대에 그녀의 정성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다. 칼럼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죠.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명인. 그 주 주말부터 공방에는 기적처럼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운전해온 젊은 부부,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주부들, 심지어 그녀의 비법을 배우려는 젊은 요리사들까지. 공방은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낯선 영어에 선옥이 당황하자 체험 학습을 왔던 마을 대학생이 나서서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은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덧 공방은 예약 없이는 체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했던 어느 날 저녁, 50명이 넘는 손님들이 다녀간 공방을 홀로 정리하던 박선옥은 가만히 장독대를 바라보았죠. 돈방석에 앉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해온 장독들이 쏟아지는 달빛 아래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한 희생의 상징이 아닌 만인에게 사랑받는 보물로서 말입니다. 박선옥의 공방이 정성과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던 바로 그 시간. 서울 가장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이준일과 최지혜의 레스토랑 미담 키친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담원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화려하게 시작했던 레스토랑은 김장날 사건 이후 최진평 회장의 지원이 끊겨버렸습니다. 오빠, 오늘도 예약이 반도 안 찼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혜가 텅 빈 홀을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다시 좋아질 거야. 연말 특선 메뉴라도 개발하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겠지. 준일이 애써 자신감을 보이며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상황은 그들의 바람과 달리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이 담긴 후기들이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짜고 재료도 신선하지 않아요. 가격만 호텔급이고 서비스는 동네 식당보다 못하네요. 2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돈 아까워요. 악성 리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레스토랑의 주방에 있었습니다. 준일과 지혜가 원가를 아끼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죠. 셰프님, 오늘부터 이 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드세요. 준일이 주방 직원에게 값싼 수입 냉동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메뉴판에는 최고급 한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손님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양심 있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반대했습니다. 속이다뇨. 진한 소스로 맛을 내면 손님들은 어차피 구별 못해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준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모님, 이 채소는 어제부로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상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한 직원이 시들한 채소를 들고 물었습니다. 겉에 시든 잎만 좀 떼어내고
소스에 버무려서 내. 속은 멀쩡한데 이걸 왜 버려? 음식 버리는 게 다 손해인 거 몰라? 지혜가 무신경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 음식의 질은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12번 테이블 손님들이 전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매니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외쳤습니다. 뭐라고? 식중독이라니. 준일과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은 레스토랑에 대한 끔찍한 후기들로 폭발했습니다. 미담 키친에서 밥 먹고 온 가족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어린 제 아이까지 아파서 밤새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발하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레스토랑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진평 회장이 마침내 직접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미 납품업체를 통해 준일과 지혜의 비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장인어른, 어서 오십시오.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며 그를 맞았습니다. 최진평은 아무 말 없이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젖히고 안에서 시커멓게 상한 고기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채소들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 그건 직원의 실수로 미처 정리를. 준일이 어설픈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실수? 너희들의 탐욕과 무책임이 실수라는 말로 덮어질 것 같아. 최진평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주방을 울렸습니다. 수입 냉동육을 한우라고 속여 팔고 썩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을 병원에 보내. 너희는 요리사가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자들이야.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지혜와 준일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는 너희 때문에 병든 손님들에게 가서 빌어. 최진평이 경멸의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평생을 정직과 신뢰 하나로 정담원을 읽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얼굴에 그리고 정담원의 이름에 똥칠을 했어.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도 내 사위도 아니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의 선언은 마지막 남은 관계마저 끊어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레스토랑은 한 달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신고했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결국 미담 키친은 굳게 문을 닫았고 준일과 지혜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찜질방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흐엉, 이게 다 뭐야?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잠을 자.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제대로만 했어도 우리 아빠가 지원을 끊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지혜가 악을 쓰며 모든 원망을 준일에게 돌렸습니다. 뭐, 내 탓이라고?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던 준일도 지혜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돈 없다고 썩은 재료 쓰자고 한 건 누구였는데 손님들 속여도 괜찮다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한 게 바로 너잖아. 그래서 당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야? 결국 당신 어머니 일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잖아. 그까짓 촌스러운 자존심만 안 부렸어도. 닥쳐. 준일이 처음으로 지혜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닥치라고? 당신이 내 덕에 그 자리까지 간 거지.
어디서 나한테 욕짓거리야.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정성과 진심을 버리고 눈앞의 이익과 탐욕만을 쫓은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마저 집어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준일과 지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담원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최진평의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 5분만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최진평의 호화로운 회장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었습니다. 최진평은 의자에 앉은 채 경멸의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앉지 마라. 서서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지듯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박선옥이 자신의 공방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분이 누구인지 아니. 지혜와 준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정담원에 담고 싶었던 진짜 가치를 지닌 분이다. 나는 이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더구나. 특히 준일이. 자네는 자신의 어머니의 가치를 너무도 모르고 살더구나. 최진평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 지혜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 쓰는 법은 가르쳤을지언정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내 잘못이 가장 크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 시어머니의 흙 묻은 손을 부끄러워했지. 내 남편의 집안 배경을 초라하다고 경멸했지. 최진평이 지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시간과 정성, 땀의 가치를 지닌 집안이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정담원이 평생을 지켜온 철학이다. 그는 이제 준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네는 더 가엾군. 가장 가까이에 보물을 두고도 그것이 보물인 줄 몰랐으니. 장인어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어머니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배우기 전까지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최진평은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내 사무실로 올라와. 곧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내보내. 다시는 회사에 들이지 말고.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 지혜가 울부짖으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준일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차가운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빌딩 밖으로 쫓겨난 그들은 세찬 겨울바람에 몸을 떨었습니다. 최진평 회장에게마저 내쳐진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그들은 이제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곳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죠. 찜질방의 시끄러운 소음과 퀴퀴한 냄새 속에서 며칠을 전전하자 그들의 영혼마저 갉아먹히는 듯 했습니다. 오빠,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 내일이면 이 찜질방비도 못 낼 거야. 지혜가 텅 빈 지갑을 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일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그때 지혜가 자신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화려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사주었던 1,000만 원이 넘는 에르메스 가방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이거라도 팔자. 달리 방법이 있어? 이거라도 안 팔면 오늘 밤엔 정말 길바닥에서 자야 해. 다음 날 두 사람은 명동의 한 중고 명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 가방 얼마까지 쳐주실 수 있나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증서도 없고 상태가 영 안 좋네요. 많이 쳐드려서 150만 원. 싫으시면 마시고요. 직원의 냉정한 말에 지혜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0만 원. 그 돈으로 두 사람은 창문도 없는 작은 고시원 방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 바닥을 보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준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한 기사에 박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시골 장인의 정성, 전국을 울리다 뭐야, 이거. 지혜가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기사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박선옥의 전통 공방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일 손님들이 몰려들어 예약 없이는 체험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박선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존경의 눈빛을 받으며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이게 정말 어머니라고? 준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했던 어머니는 가장 빛나는 곳으로 올라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성공하셨단 말이야? 지혜의 얼굴에도 충격과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시골로 가는 버스표를 샀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받아주실까? 하지만 그들에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죠. 멀리서부터 공방 주변에 즐비하게 주차된 차들이 보였습니다. 공방에 가까워지자 안에서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준일과 지혜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예전에 외롭고 그늘졌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신감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내 집인데 들어가기가 힘드네. 자신들이 버린 어머니가 이제는 너무나도 크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초라한 자존심까지도 말이죠. 오후 늦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공방이 조용해진 뒤에야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혼자 남아 묵묵히 마당을 정리하던 박선옥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골을 한 아들 내외의 모습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지혜와 준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선옥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그들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고 공방을 구경하던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준일과 지혜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흐엉. 어떤 변명도 어떤 용서를 구하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온몸으로 고할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박선옥은 그들을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아주 잠깐 희미한 감정의 파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내게 바라는 것이 뭐니? 마침내 그녀의 냉정한 목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준일과 지혜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박선옥은 차가운 얼굴로 그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당장이라도 소금을 뿌려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예고 없이 이곳을 찾아왔던 사돈어른 최진평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박선옥은 공방 마당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진평 회장, 자신의 사돈이었죠. 그는 수척한 얼굴로 박선옥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어쩐 일이십니까? 박선옥이 당황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최진평은 고개를 들고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박선옥의 눈앞에서 그대로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선옥이 기겁하며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최진평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잘못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오만한 아이로 키운 저의 죄가 가장 큽니다. 사부인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지원을 끊고 집에서도 내쫓았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최진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만 혹여라도 아이들이 이곳에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면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 그녀 앞에서 이마가 땅에 닿을 듯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최진평 회장의 모습과 무릎 꿇은 아들 내외를 향한 선옥의 눈빛은 한동안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세차게 부딪혔죠.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식을 대신해 무릎까지 꿇었던 사돈어른의 그 참담한 얼굴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용서가 아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선옥 전통 공방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선옥은 마침내 국가로부터 그녀의 삶 전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통 장 담그기 기법이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것입니다. 박선옥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빛나는 인증서를 그녀에게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영광입니다. 그저 평생 해오던 일일 뿐인데요. 박선옥이 겸손하게 웃으며 인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공방 마당에는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공방 한쪽에서는 이제는 중년의 멋이 깃든 이준일이 50kg짜리 소금 포대를 거뜬히 어깨에 메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수백 개의 무거운 장독을 나르느라 두꺼운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었죠. 준일아, 새로 만든 매주 저쪽으로 좀 옮겨다오. 선옥이 이제는 아들이자 가장 든든한 제자가 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바로 옮기겠습니다. 준일이 묵묵히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과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의 최지혜가 체험 학습을 온 아이들에게 장아찌를 하나씩 맛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에는 더 이상 값비싼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과 물을 만지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표정만은 세상 누구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한 아이가 장아찌를 오물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가 햇볕이랑 바람이랑 그리고 아주 큰 사랑으로 만드신 거야. 지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공방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최진평 회장 부부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최진평이 예전과 다름없는 정중함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사부인,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선옥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 인사도 드릴 겸 또 제 딸과 사위 얼굴도 볼 겸해서 왔습니다. 최진평이 땀 흘리며 일하는 준일과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죠. 준일은 장인어른이 온 것을 보고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메주까지 옮겨놓은 뒤에야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습니까? 준일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진평은 묵묵히 땀 흘리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얼굴이 참 좋아 보이는구먼. 많이 달라졌어. 네, 장인어른. 이제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준일이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도 달려와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지혜야. 최진평이 딸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돈보다 귀한 게 뭔지 이제는 알아요. 지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내 딸. 선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환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귀한 차를 내오겠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최진평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몇 년 전 처음 찾아뵈었을 때 드렸던 제안을 기억하십니까? 정담원과 함께 사부인의 위대한 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저의 꿈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박선옥은 묵묵히 땀 흘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제 지난 세월을 이리 귀하게 봐주시니 이제는 그 뜻에 함께해야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 후 정담원은 박선옥의 철학을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전통식품 라인 박선옥 명인의 시간을 출시했습니다. 기다림과 자연이라는 그녀의 비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전통 방식을 접목했고 제품들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에 열광했고 박선옥의 이름은 진정한 장인 정신의 상징이 되었죠. 뜻깊은 하루를 마친 오후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요? 제가 솜씨 한번 부려볼까요? 준일이 곁에서 물었습니다. 그럴까? 그럼 우리 다 같이 된장찌개나 끓여 먹을까? 좋아요. 제가 얼른 쌀부터 씻을게요. 지혜가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선옥은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은 저 수많은 장독들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난 내 아들, 그리고 새로 얻은 내 딸이로구나. 그녀의 마음속 독백에는 지독한 상처를 이겨낸 한 사람의 위대한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독대 너머로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